민원련의 미디어 탈곡기. 민원련의 미디어 탈곡기 159화 시작하겠습니다. 예, 저는 민원련의 김원경 사무처장이고요. 미디어 탈곡기의 이장입니다. 네, 청년회장 이봉활동가입니다. 예, 오늘 우리 부녀회장 배나은 활동가님은 연차를 사용하셨습니다. 예, 그래서 둘이서 나은 씨 없이 우리 둘이 해보겠습니다. 아니지, 이정일 PD가 또 옆에서 쿵짝을 해주시면 되지요. 네. 우리 아빠는 슈퍼맨이에요. 종편 막말 패널들도 퇴출시켰고요. 보도지침 책도 만들었고요. KBS, MBC 적폐의 사진도 퇴출시켰고요. 언론교육도 하고요. 매일매일 방송과 신문을 감시해요. 너희 아버지 뭐 하시는데? 민원연 후원해요. 언론을 정상화시키는 확실한 길. 한 달에 10,000원 민원연 후원으로 가능합니다. 네, 저는 금요일날 광주를 다녀왔는데 그 5.18 광주 민주화운동 문화재단에서 작은 발표회가 있어서 갔다 왔습니다. 저는 근데 그 발표회보다 광주에서 전국 일주를 했다는 어떤 그런 의미를 되새기고 왔습니다. 광주 송정역 KTX역에 보시면 부산 오뎅이 있어요. 광주역에. 그래서 일단 부산 오뎅을 간식으로 먹고, 그리고 5.18 기념공원 옆에 전주 비빔밥이 있어요. 거기서 또 전주 비빔밥을 먹고, 이제 행사를 마무리 짓고 다시 이제 기차역으로 가기 위해서 5.18 기념공원 옆을 다시 돌아다니는데 서울 김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또 서울 김밥을 사서 기차를 탔습니다. 저는 결과적으로 광주와 부산과 전주와 서울을 다 왔다 갔다 했던 뜻깊은 날이었습니다. 네. 그거 말고 그 행사는 어땠어요? 행사는 전국 각지의 여러 시민단체에서 5.18 문화재단과 함께 아주 뜻깊은 행사를 했구나. 예. 역시 그리고 민원연만큼 진지하게 사업을 열심히 하는 곳은 없구나. 다시 한번 자부심을 느끼면서. 네. 예.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오늘 먼저 KM 돌마거 소식부터 듣고 오겠습니다. KBS 한국방송 사랑해. 네, 그럼 오늘도 전국언론노조 KBS 본부의 정수영 공추위 간사님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또 새로운 한 주가 열렸습니다. 일단 방통위에서 지난주에는 결국 아무 소식도 없었기 때문에 또 이번 주를 기다려야 되는데, 일단 지난주 금요일날 또 추운 날씨 속에서 많은 시민 여러분들과 함께한 돌리고 문화제 어땠는지 좀 그 분위기를 먼저 좀 전해주시죠. 예, 지난주 금요일에 돌리고 문화제가 사실 좀 걱정을 했어요. 왜냐하면 예. 날씨가 영하 한 3, 4도까지 내려가고 바람도 많이 불었거든요. 그래서 네. 시민들이 많이 못 오시지 않을까, 또 저희 조합원들도 추워서 많이 안 오지 않을까 걱정을 했는데, 정말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시민들도 그렇고 저희 조합원들도 그렇고, 지난주에도 거의 뭐 한 4,500명 정도의 인원이 그 와인앤 센터 앞 무대를 가득 메워주셨거든요. 네. 그래서 굉장히 그 열기가 높았고, 네. 또 가수 서영은 씨 다들 아시잖아요. 예. 굉장히 호소력이 있고 네. 잔잔한 음성이 매력 있는 가수신데, 네. 서영은 씨가 뭐 힘이 들면 하늘을 봐, 뭐 이런 가사가 있는 노래도 불러주시고, 예. 많은 시민들이 많은 전 국민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 빨리 정상화됐으면 좋겠네요. 그래서 조합원들이 굉장히 위로를 많이 받았고요. 네. 또 그 팩츄얼 드라마 임진왜란 1592에서 도요토미 히데요시 역할을 맡고, 예. 또 뭐 해를 품은 달이라든지, 또 추노에서 뭐 영의정, 좌의정 역할을 맡았던 배우 김홍수 씨 있으십니다. 이분이 돌리고 무대에 찾아주셨는데, 네. 무슨 정치인을 보는 줄 알았어요. 엄청나게 그 걸걸한 음성과 그 아주 선동적인 그런 문구들을 현장에서 즉석에서 거침없이 내뱉어 주셔가지고 예. 저희 조합원들이 깜짝 놀랐고요. 예. 머리를 이 정도 짧게 깎고 왔습니다만, 끝까지 고대영 사장이 물러나지 않으면 삭발하고 밥차 불러다 놓고 여러분들과 같이 투쟁하겠습니다. 이제 고대영 사장의 최근의 행보를 보면은
머지않아 제가 일하고 있는 드라마국에 와서 제가 맡은 배역의 대사도 고쳐 써주실 것 같습니다. 전하, 아니되옵니다를 전하, 성은이 망극합니다로 고쳐 써주실 것 같습니다. 이렇게는 못합니다. 저도 함께 동참하겠습니다. 여러분 승리하십시오. 김은수 와. 보통 이제 연예인분들이 지지역료나 방문해 주실 때 본인이 이제 생각하는 바를 말씀하시는 경우를 봤어도 예. 구호를 외치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그렇죠. 근데 특히, 예. 현장에서 즉석에서 구호를 만들어서 조합원들에게 함께 따라 외치도록 이제 호소도 하시고 예. 그래서 뭐 거의 무대를 들었다 놨다 하면서 모두 다들 가슴이 뜨거워질 정도로 그렇게 현장 분위기를 잘 만들어 주셨고요. 네. 또 저희 이제 아나운서 구역, 저희 이제 조합원들을 직종별로 또 이제 직역별로 이제 구분지어서 편제를 만들었는데 아나운서들이 평소에 느껴왔던 어떤 애환이랄까 이번 파업에 임하는 자세, 예. 또 파업 과정에서 느꼈던 어떤 자기의 어떤 지난날에 대한 뭐 어떤 반성이랄까 뭐 이런 이야기들을 담은 동영상도 플레이해가지고 또 인기 아나운서들의 어떤 속마음을 엿볼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있었고 예. 그래서 알차고 재밌는 시간이었습니다. 끝나고 나니까 다들 흡족한 표정들이시더라고요. 예, 저도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 이제 돌마고 그리고 돌마고부터 시작된 돌리고 문화제까지 많은 이 뭐랄까요 연예인분들 다녀가셨는데 이번에 가수 서영은님과 배우 김웅수님만큼 반응이 좋았던 적이 또 있었나 싶을 정도로 저희 회원들 많은 시민 여러분들도 굉장히 감동을 하셨더라고요.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조합원 여러분들은 이제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에도 아마 방통위에 집중을 하실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는데 오늘도 혹시 방통위에 가십니까? 오늘은 이제 한 주를 시작하는 첫날이라서 방통위에 바로 모이진 않고요. 예. 지난 한 주의 어떤 싸움들을 되돌아보고 또 이번 한 주를 어떻게 채워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네. 조합원들에게 설명도 하고 또 이제 격려도 해주는 그런 시위를 사내 집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11시에 본관 2층 로비 민주광장에서 사내 집회를 개최할 예정이고요. 네. 내일부터는 이제 방통위를 상대로 한 압박에 본격적으로 들어가는데, 당장 이제 이번 주 수요일하고 목요일 이틀이 방통위 전체 회의가 있는 날입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그래서 이날은 굉장히 중요한 날이라고 저희가 판단을 해서, 예. 전국 조합원들을 한 번 더 소집을 해서, 몰려들 예정입니다. 그래서 6일날 오후 2시에 방송통신위원회 앞에서 전국 조합원 총회를 개최를 해서, 예, 그래서 방송통신위원회가 빨리 즉각 비리사들을 해임하도록 촉구하는 그런 모임을 또 가질 예정이고요. 예. 또 하루 뒤 7일도 그날도 역시 방통위 전체 회의가 있는 날이니까 거기 맞춰서 방통위를 압박하는 집회를 약간 방식을 달리해서 예. 또 개최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내일부터는 저희가 좀 일반 시민들에게 저희 파업의 어떤 상황을 알리고 또 그동안 KBS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좀 더 상세히 시민들에게 좀 호소할 수 있는 그런 이벤트를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어떤 이벤트죠? 네. 내일 기자회견을 통해서 자세한 내용을 좀 공개를 할 그렇군요. 계획입니다. 예. 예. 물론 이제 대단한 비밀이나 숨길 것은 아닙니다만. 내일 그럼, 예. 네, 내일 또 이제 기사 한 줄이라도 나와야 하니까. 그렇습니다. 예. 저희 좀 관심이 절실합니다. 저희 내일도 또 어차피 전화 연결하기 때문에, 예. MBC가 파업에 승리한 뒤로부터, 영국 시민들과 언론의 관심이 줄어든 것 같아서. 예, 저희도 걱정입니다. 걱정이 많은데. 네. 어쨌든 내일 그래서 뭔가 기자회견을 통해서 또 저희가 준비한 이벤트를 공개를 하고, 그 이벤트는 거의 저희 KBS 파업 중인 조합원들이 거의 모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이벤트 형식이 될 텐데요. 자세한 내용은 내일 공개를 할 예정이고, 그래서 내일 화요일부터는 그 이벤트를 시작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이벤트를 내일부터 시작을 해서 파업의 어떤 상황을 알리고 시민들의 지지와 격려를 호소하는 이끌어내고자 하는 그런 움직임을 같이 해나갈 계획이고요. 그리고 이제 수요일, 목요일은 방통위 집중 집회 이렇게 해서 저희 파업이 하루라도 빨리 끝날 수 있도록 좀 힘을 모아볼 예정이고, 그리고 그동안 이제 고대영 사장 집 앞과 이인호 사장 집 앞이라든지 여러 이원일 이사의 집 앞이라든지 여러 군데에서 흩어져서 산발적으로 1일 시위 내지는 2, 3인들이 모이는 시위를 계속 해왔습니다. 맞습니다. 예.
근데 뭐 고대영 사장이나 이노희 사장이나 뭐 이원일 이사 이런 사람들은 뭐 그동안 저희가 충분히 메시지를 전달할 만큼 했고 네. 또 주변에 사시는 뭐 주민들이나 같은 회사에 계시는 뭐 동료들도 이미 다 알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뭐 그 사람들한테 저희가 더 이상 말하는 거는 사실 의미도 없고요. 예. 스스로 나갈 사람들이 아니라는 사실을 뭐 그동안 장기간에 걸쳐서 봐왔기 때문에 네. 그보다는 이제 이 사람들을 실질적으로 내보낼 수 있는 그런 절차가 진행 중인 방통위 그리고 명진대학교의 경우에는 이제 남겨서 또 시위를 할 것인데 여기는 이제 학교 당국이 중징계를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학교 당국의 이제 강규영 그 명진대학교 교수 KBS 이사죠에 대해서 중징계 절차를 빨리 개시를 해서 진행을 해라 라는 것을 촉구하는 이제 집회는 명진대학교에서는 이어갈 예정이고요. 당사자들을 상대로 한 뭐 사퇴 촉구나 뭐 호소는 더 이상 무의미하다고 판단을 했고 예. 이제 본인이 안 나가겠다면 나가게 만들어줘야 된다. 네. 그래서 명진대학교 학교 측과 방송통신위원회 이 두 군데의 저희들의 어떤 집회나 여러 압박 수단을 집중을 해서 할 계획이고요. 예. 방통위에서는 대규모 집회 외에도 아침, 점심, 저녁으로 꾸준히 피켓팅을 해서 네. 방통위원들과 직원들이 KBS 문제의 심각성을 이제 계속 뼈저리게 좀 피부에 와닿도록 그렇게 좀 압박을 할 계획입니다. 근데 그 와중에 또 스포츠국장 불법 대체근로 시도가 있었다 그러던데 이거는 어떤 내용입니까? 예, 아시다시피 현행 의료법상 그 파업에 쟁의 행위 중인 그런 피고용자들, 근로자들을 하는 업무를 외부에다 맡기는 것은 불법입니다. 예. 대체근로에 해당하기 때문에 네. 처벌 대상이거든요. 예. 그런데 그 스포츠국 국장, 현재 스포츠국 국장이 바로 이런 행위를 이제 시도를 한 거죠. 어떻게 했냐면은 이제 12월 13일 날 방송이 예정되어 있는데 2017 프로야구 골든글러브 시상식이거든요. 예. 근데 이거를 이제 KBS가 중계를 해야 된다고 이제 판단을 한 거예요. 근데 네. 사실 꼭 KBS가 해야만 하는 게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 예. 방송 3사가 협의를 해서 다른 방송사가 중계를 해도 뭐 아무 문제가 사실 없거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KBS가 하겠다고 그 스포츠 국장이 나서서 예. 이제 한 건데 지금 파업 중이니까 사실 할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예. 스포츠국의 뭐 부장급 인력도 뭐 거의 다 빠지다시피 하고 뭐 그 아래 일반 직원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중계 행사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러자 이제 스포츠국장이 어떤 일을 했냐면은 저희 계열사 자회사인 KBSN 회사가 있는데 예. 이 KBSN에다가 외주 제작을 하라라고 의뢰서를 보낸다고 하는 거죠. KBS N 스포츠 그 거기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렇죠. 스포츠를 많이 하는 채널입니다. 예. 예, 물론 할 수 있는데 이 평상시 쟁여의가 없는 평상시에 이루어졌다면 그것도 좀 이상합니다만은 예. 어쨌든 뭐 가능하긴 합니다만은 예. 지금 파업 중인 상황에서 이렇게 자회사에다가 원래 KBS 본사에서 중계를 하기로 돼 있는 행사를 제작하라고 외주를 맡긴다는 거는 명백한 불법 대체근로거든요. 그렇죠. 자회사에 외주를 맡긴다는 것 자체가 그렇게 썩 뭐 자연스러운 일은 아니죠. 자연스럽지도 않고 예. 분명히 이제 KBS 회사에 그 노동자들이 파업을 하고 있을 때 그 외부에 있는 자회사를 하더라도 어쨌든 같은 회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 다른 회사죠. 외부에 있는 회사의 직원들에게 원래 회사의 파업 중인 직원들이 하는 일을 맡기겠다는 것인데 이건 명백한 대체근로거든요. 아니 어떻게 됐습니까? 중계가 됐습니까? 그래서? 13일 예정인데 지금 이제 이런 외주를 보내고 있는 상황이에요. 외주 의뢰서를요. 예, 저희들은 이제 소명을 통해서 당장 중단하라고 이거 반드시 책임 묻겠다. 예. 이렇게 이제 항의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이건 사실 명백한 노동 탄압이고 또 파업 중인 후배 기자들의 등에 칼을 꽂는 행위밖에 아니고. 그렇죠. 예, 이게 지금 타사에다가 방송을 하도록 유도를 하면 아무 문제 없이 해결될 수 있는 일을 굳이 파업 중인 KBS에서 하겠다고 나서는 것은 고대형 체제가 건재하다는 것을 과시하기 위한 목적 외에는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렇죠. 이것도 일종의 이제 국민을 향한 기만이 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KBS가 멀쩡하다는 그렇습니다. 파업 상황을 숨기고자 하는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는 것이고요. 예. 그리고 이제 그 문제 스포츠 국장이 박승규라는 분인데 이분이 옛날 정현주 사장이 강제로 해임당할 때 그 정현주 사장의 해임에 사실상 뭐 적극적으로 반대 내지는 저항하지 않았던 그리고 그 이후에 했던 이병순 사장 같은 낙하산 사장을 뭐 사실상 인정했던 그런 투쟁을 대체로 못했다는 비판을 많이 들었던 노조의 위원장이었습니다. 그냥 그분이 지금 이제 이런 거의 10년 가까운 세월이 흘러서 스포츠 국장에 와 있는 상황인데요.
2년간이 사실은 또 그 국정원의 반값 등록금 집회 보도 자체 협조에 연루된 의혹이 있는 나라거든요. 그렇군요 또. 예, 최근에 심지어는 검찰에 소환돼서 조사까지 받고 왔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게 고대형 체제에 부역하고 있는 행위도 모자라서 국정원과의 커넥션까지 불거진 상황이니 이분이야말로 사퇴를 해야죠. 지금 이렇게 직을 수행할 수 있는 어떤 근거도 없다고밖에는 판단이 안 되는 상황이니까 이제 평창올림픽 평창 동계올림픽 준비도 못하고 있고 말이죠. 그래서 더 이상 스포츠국장으로서의 직을 수행하기에는 아무런 정당성도 없고 근거도 없다고 보이기 때문에 저희는 고대형과 함께 당장 물러나라, 사퇴할 것을 요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다음 주에 지금 스포츠국장이 밀어붙이고 있는 대로 중계를 한다면 KBS 직원, 본사 직원 여러분들이 아닌 사람들이 중계 작업을 하는데 어쨌든 방송은 KBS로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는 거죠? 뭐 자회사가 제작을 해서 KBS로 납품을 해가지고 KBS가 트는 형식이 될 겁니다.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꼼수 대책으로군요. 그럼 완전히 완전히 이제 외부에서 뭐 새로 이렇게 비정규직을 채용한다 그런 거는 아니었지만 어쨌든 뭐 그런 식으로 대책으로가 이루어지는 거죠 지금. 그걸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합법적인 쟁의행위 중에는 대체 근로를 못하게 돼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청취자 여러분들께 말씀드려야 될 것 같네요. 알겠습니다. 오늘도 또 KBS에서는 여전히 내부에서 좀 뭔가 수작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오늘도 들었는데 내일 저희가 또 전화 연결해서 상황 어떻게 되는지 좀 지켜보고요. 내일 또 기자회견 있다고 하시니까 어떤 재밌는 이벤트 준비했는지도 내일 다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만나면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KBS 소식 잘 듣고 왔고요. MBC는 말씀드린 대로 지금 사장이 이번 주 목요일날 신임 사장이 결정이 될 텐데 1일날 정책 발표회를 하셨던 세 분의 최종 후보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이분이 어떤 분들이고 어떤 비전을 내세우셨는지. 일단 첫 번째 이우호 논설위원 같은 경우에는 MBC 뉴욕 특파원 지내셨고 사회 1부장을 지내셨고 논설위원 실장으로 계시다가 역시 이명박근혜 정부의 어떤 MBC 체제 그 하에서 유배를 다니셨던 그런 분입니다. 유배를 다니시다가 정년이 되셨다 그래요. 아무튼간에 그분인데 이분은 이호 논설위원은 조직과 컨텐츠의 전면적 혁신을 위해서 자율성, 공정성 이런 것들을 확보를 해야 된다. 그러면서 전면적인 인적 쇄신이 필요하다. 해직자 복직, 강제전보 사원 원직 복귀 이런 조치들을 포함해서 300여 명에 이르는 시용 경력 사원들에 대한 인사 원칙을 따로 내가 마련을 하겠다. 뭐냐? 보도 의지, 보도 역량, 외국 보도 가담 정도를 분류해서 인사 조치하겠다. 이런 비전을 내세우셨습니다. 아마 다들 비슷비슷하실 텐데 이런 정도의 보관은 이분은 이렇게 내세우셨고 최승호 PD에 대해서는 제가 이력을 굳이 말씀 안 드릴게요. 최승호 PD 워낙 유명하시니까. 최승호 PD 같은 경우에는 탐사 보도의 부활을 전면적으로 내걸었습니다. 치밀한 취재로 10년 뒤에 봐도 진실한 보도를 만들어내겠다. 드라마는 막장 대신 공영방송다운 특성을 살리고 단막극을 부활시키고 시즌제를 도입하겠다. 역시 PD 출신답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보관을 밝히셨네요. 이런 비전을 제시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문식 전 논설위원이네요. 이분도 이문식 전 논설위원. 이분도 굉장히 오래되셨습니다. 1984년에 MBC 입사하셨고 시사 매거진 2580 부장을 맡으셨으며 논설위원도 지내셨습니다. 수원대 초빙 교수로 현재 계시고요. 이분이 내건 혁신 방안, 일 중심의 조직을 마련하고 뉴스를 먼저 살리고 콘텐츠로 승부하겠다. 그리고 모든 권력으로부터 독립을 보장하겠다. 그리고 상생을 외치셨는데 이 상생은 역시 비정규직 그리고 외주 제작 이런 분들과의 상생이겠죠. 그래서 백서팀, 조직팀, 뉴스팀, 콘텐츠팀, 뉴미디어팀 등을 새로 조직을 좀 하겠다. 이렇게 보관을 밝히셨습니다. 그래서 이 세 분 중에 한 분이 이제 이번 주 목요일 7일 날 사장으로 선임이 됩니다. 그래서 많은 시민 여러분들이 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돌마고 소식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돌마고 박혜린 여기서 끝. 안녕하세요. 민원연 김원경 처장입니다.
미디어 탈곡기 잘 듣고 계시죠? 미디어 탈곡기를 응원하는 방법 무려 4가지가 있습니다.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댓글 달기, 그리고 하트 누르기인데요. 다운로드와 댓글 달기는 모든 곳에서 됩니다. 댓글 많이 달아주시면 저희가 늘 답변 드리겠습니다. 팟빵에서는 구독, 파티에서는 즐겨찾기를 해주시면 되고요. 하트는 팟빵과 파티에 모두 있으니까 매일매일 꼭꼭 눌러주세요. 꼭이요. 예, 미디어 스크랩 시간입니다. 미디어 오늘만 열심히 봤거든요. 예. 먼저 왜 수능 다음날 일면은 모두 여학생 사진일까? 라는 제목의 기사가 있었어요. 그런데 수능 2008년에서 2017년 수능 시험 다음날 주요 일간지 일면 사진 50장을 분석한 결과라고 하는데 기사는 굉장히 길지만 다 여자다예요. 왜 기자들은 한 번의 예외도 없이 여성 수험생들의 사진을 사용하는 걸까? 이상하긴 하다. 사진 기자들은 관행적으로 여학생의 사진을 사용한다고 말했다. 사진 기자, 그러니까 사진 데스크가 100% 남성인 것도 영향이 있을 것 같다. 사진 기자들 사이에서는 여성, 아기, 반려동물 사진은 언제나 실패하지 않는다. 독자들도 더 선호한다는 식의 선입견이 있어서 정형화된 사진이 나온다. 촛불을 들고 있어도 아저씨가 아닌 예쁜 여자분이나 아이를 찍는 게 더 잘 먹히기 때문에 평소에도 고민이 있었다. 업계 용어로 그림이 된다고 생각하기에 관행적으로 여성들을 피사체로 두고 찍는다. 이런 얘기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특히 특정한 사회적 사건 앞에서 언론은 다양성을 상실하고 특정 성별에 편중된 이미지와 프레임을 고집하곤 한다. 이게 기사의 결론이었거든요. 근데 아무튼 한 번도 안 빼고 모두 여성이었다는 거 이거 자체는 특이한 것 같습니다. 정말 예. 어떻게 한 장도 빼놓지 않고 그럴 수가 있는 대단하네요. 특히 그것도 참. 엄마와 딸이 막 껴안고 우는 네. 장면은 정말 많이 나오네요. 네. 그리고 아버지가 종종 등장하긴 하는데 역시 그때도 아버지와 아들이 아니고 아버지와 딸입니다. 네. 아이고 참 아무튼 재밌는 얘기네요. 이영희 상을 이용마 기자가 수상했죠. 네. 이게 시상식이 지난 금요일에 네. 진행이 됐습니다. 한겨레 신문사에서 네. 한겨레 신문사 청아몰에서 네. 근데 이게 아주 감동적인 모습이에요. 사실은 이용마 기자가 몸이 상당히 안 좋습니다. 지금 이용마 기자가 복막암 투병 중이신데 그동안 복막암 말기여가지고 자연 치료에 이제 전념을 하셨어요. 네. 병원보다는 통원 치료도 물론 중간중간에 하셨지만 네. 그런데 지난 월요일부터는 항암 치료를 받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네. 근데 지금 몸이 너무 좋지 않아서 사실 이동이 그렇게 자유롭지가 않은데 이날 마포구에 위치한 한겨레 신문사의 시상식에 참석하기 위해서 구급차를 타고 이동을 하셨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구급차로 이동을 하신 다음에 김민식 PD가 휠체어를 밀어주고 시상식장에 도착을 하셨고, 그런데 상을 받기 위해서 수상 소감을 말하고 해야 되잖아요. 그 시간에는 또 단상위로 올라가셨다고 합니다. 스스로 가족들과 함께. 그래서 이제 밝히신 수상 소감이 이영희 선생님은 사상의 은사로 불리시는 분이다. 그분을 기리는 상을 받게 돼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영광을 느낀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제 아이들이 꿈을 갖고 살았으면 좋겠다. 안타깝게도 그런 사회가 되는 길에는 갈 길이 멀다. 모든 일은 우리가 해야 되는 과제들이다. 자유와 평등이 넘치고 정의가 강물처럼 흘러넘치는 아름다운 사회가 되기를 다시 한번 꿈꾼다. 이영희 선생님은 사상의 은사로 불리시는 분이고요. 언론인이자 지성인의 표상이십니다. 제가 가장 존경했던 동시대의 신분이시기도 하고요. 그런 분의 상을 이렇게 받게 되었으니 저로서는 무엇이라고 표현할 수 없을 정도의 엄청난 영광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는 제 아이들이요, 꿈을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요, 제가 제 책에서도 썼지만 아직 우리 사회는 그런 사회가 되기에는 갈 길이 먼 것 같습니다. 그 모든 일들을 사실은 우리가 해야 될 과제로 남아있는 것이죠. 자유와 평등이 넘치고 정의가 강물처럼 흘러넘치는 사회, 정말 아름다운 사회가 되기를 다시 한번 꿈꿔봅니다. 라고 수상 소감을 밝히셨습니다.
기분이 좀 묘했어요. 저희가 이사회가 있어가지고요. 밑에 저희가 늦게 끝나고 이제 이사회 끝나고 뒤풀이 장소에 갔는데 MBC 분들이 너무 많이 있어가지고 제가 이제 그 조능희 PD님도 와 계시고 그래서 아니 여기 우리 동네인데 여기 왜 와 있어? 그랬더니 다 그 청와언론상 때문에 끝나고 다 내려오셔가지고 같은 술집에서 이제 술을 마시게 됐거든요. 근데 오늘 왔었냐고 그랬더니 이제 가족들도 데리고 다 같이 왔다고. 그리고 이제 MBC 분들하고도 좀 얘기를 하고 막 그랬는데 되게 기분이 이상하게 희망적이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MBC가 잘 해결됨과 동시에 이용마 기자가 뭔가 희망이 보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기분이 좋았어요. 그리고 상도 그렇게 열심히 아픈데도 나와서 그렇게 받아주고 그래서 그것도 보기 정말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네. 그 공영방송 김광동 금지법이라는 게 나왔다 그래서 김광동이 누군지 아실 만한 분들은 아실 텐데. 김광동 이사가 이제 방문진의 3년임 9년 동안 이제 연임 이제 이사를 하는 직업이에요, 그런, 직업. 예, 쾌거를 잃었죠. 그 김광동 금지법이라고 해서 이사 연임을 1회로 제한하는 그런 법안이 나왔다고 합니다. 고용진 민주당 의원이 낸 안이고요. 연임 제한 규정이 없어서 유착 관계가 형성될 우려가 있다라는 그런 취지였다고 합니다. 이분 말고도 차기한 이사도요. 사실은 3년임이에요. 그분이 더 심해요. MBC에 있다가 KBS MBC 2년하고 KBS 가신 거거든요. MBC를 평정하고 그러니까 이제 2년이 KBS 아니지 2번 하고 예. 그러니까 차기한 이사도 이거는 그분 김광동만 넣어주면 서운합니다. 김광동 차기한 금지법으로 가야 됩니다. 공영방송 파괴 최전선에는 차기한 이사가 있었어요. 네네. 양쪽 다 왔다 갔다 하면서. 네. 그래서 좀 김광동 이사 아무튼 더 이상은 안 나왔으면 이런 분은 진짜 안 나왔으면 좋겠어. 자, 오늘은 특집으로 마련해봤습니다. 보도지침 1986 그리고 2016이라는 책을 민원연이 냈거든요. 왜 냈는지 도대체 이 책이 무엇인지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스토리 펀딩을 저희가 시작을 했어요. 그것까지 굉장히 유익한 이야기들을 좀 풀어보려고 합니다. 뉴스타파 최승호 PD. 예, 이 책 보도지침 1986, 2016 이 책은 30년 전의 권한유착과 또 현재까지 이어지는 그 긴 언론과 권력의 유착을 보여주는 그 기록입니다. 30년 전에도 권한유착이 있었는데 그때는 보도지침이라는 형태로 나타났었습니다. 보도의 순서, 기사의 크기까지 다 지정해주고 그리고 그 언론사 안에 있는 간부들이 그걸 그대로 따라서 그냥 보도하는, 따라서 이 국민들의 의식을 마비시키는 이런 형태들이 그때도 있었고 그게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우리 언론의 왜곡된 현실을 보여주는 이 역사를 기록한 이 책을 전국의 많은 공공도서관, 대학도서관에다가 비치를 해서 언제든지 시민들이 원하면 우리의 언론의 왜곡된 이 현실을 찾아서 이렇게 볼 수 있게 지금 이 스토리 펀딩을 하고 있습니다. 좀 많은 시민들이 참여해 주시면 우리 후손들까지 이 도서관에서 언제나 우리 언론의 현실을 보고 배울 수 있는, 그래서 이 언론을 계속 바꿔나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많이 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사건 전체를 말씀을 드리면요. 일단은 1986년 그러니까 이 전두환 정권이 있을 때죠. 전두환 정권이 80년 그 신군부가 이제 정권을 그야말로 탈취해서 이제 쭉 정권을 잡고 있었잖아요. 근데 신군부가 그렇게 그 정권을 유지할 수 있었던 가장 큰 힘은 사실은 언론 장악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언론 장악의 과정에서 매일 칠판이나 또는 그 메모로 매일 이 보도는 어떻게 하라. 이것은 보도하지 마라. 이것은 뭐라고 써라. 이거는 몇 단으로 써라. 이렇게 그 보도 지침이 내려갔던 거예요. 근데 기사의 크기와 사진 크기 그리고 특정 이름을 넣어라 빼라. 네. 이런 문장, 심지어는 이런 문장은 꼭 넣어라. 네. 아주 세세한 보도 지침이 매일매일 아침마다 보도국으로 떨어진 거예요.
근데 그거를 네. 그냥 이렇게 신문사에 가면은 그 편집국장이 이렇게 막 손으로 메모를 해서 막 이렇게 책상 위에 올려놓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정말 칠판에 적어놓는 네. 경우도 있었고 네. 그렇게 너무 일상적으로 그냥 그 보도 지침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그때 이제 지금의 안기부 국정원 안기부 이런 사람들이 계속 신문사에 들락날락 네. 그야말로 기관원이 들락날락 거리는 그런 시대였던 거죠. 그래서 잘 그런데 지키는지 막 감시하는 거예요. 국정에서 와서. 한국일보의 김주영 기자가 이것을 폭로를 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뭔가 이상하다고 계속 느끼고 계셨던 네, 거죠. 친구랑 네. 이 이야기를 하고 친구랑 이거를 그러면은 복사를 한다 이렇게 하고 예. 혼자서 사무실에 이제 밤에 그 철되어 있었던 보도 지침을 다 꺼내가지고 복사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거의 그래서 이거 우리가 말은 이렇게 쉽게 하지만 이거 거의 첩보 작전급이죠. 그렇죠. 몰래 밤에. 제가 거의 무슨 배짱으로 그런 짓을 하셨냐고 제가 진짜 맨날 대단하신 분이에요. 놀리거든요. 참 철이 없어요. 그러면 그냥 했어 막 그러셔요. 왜냐면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신문사의 안기부에서 감시하러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었고 네. 아까 처장님 말씀하셨지만 모든 기자들에게 이게 이미 내면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뭐랄까 기자들에 의해서 내부 고발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었죠. 근데 아무튼 그것을 이제 출력을 해서 복사를 해가지고 1차로 복사를 한 것을 들고 나와서 이제 보여준 거예요. 친구들한테. 친구가 아니고 이제 본인이 폭로하고 싶은 몇 명의 사람들, 3명의 금지들이죠? 친구들이 예. 있었어요. 보여줬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저희 민원연의 민원연 분이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민원연이 갖고 싶다, 우리가 폭로하고 싶다라고 졸랐던 거죠. 그래서 원래는 다른 곳에 갈 뻔했던 것을 민원연이 어떻게 보면은 잠깐만 우리가 먼저 하고 싶어, 우리가 폭로하고 싶어 이렇게 해서 다른 곳에서도 이제 막 추진을 하고 있었는데 민원연이 먼저 하고 싶다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이게 언론 문제고 민원연은 딱 언론 운동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단체였고 단체가 생긴 지 딱 2년 정도 되는 시기였잖아요. 그래서 정말 욕심을 많이 냈던 것 네.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 민원연 선생님들이 이거를 처음에 딱 봤을 때 그 복사를 봤을 때 정말 다들 전율을 느꼈다고 네. 하시거든요. 이거는 정말 우리가 꼭 해야 되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1986년 여름에 그걸 입수를 했고요. 그래서 골방에 들어가서 첩보 작전하듯이 그걸 분석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2차로 다시 한번 복사를 해서 더 많은 것을 갖고 나왔고요. 김주영 기자는 그렇게 해서 민원연의 그야말로 완전 비밀 사무실에서 이걸 분석을 해서 이것을 말지 특집포로 해서 폭로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폭로 자체는 이제 9월에 했어요. 네. 그래서 9월에 정의구현사재단과 같이 기자회견을 해서 이 사건을 이제 터트린 거죠. 예. 이게 말지를 분석을 하셔가지고 이제 기사로 쓴 다음에 말지를 내려면은 그거를 또 인쇄를 해야 되잖아요. 말지를. 그 과정도 저희는 이제 민원연에서 일하다 보니까 그때 박우정 선생님, 뭐 신홍범 선생님 이런 그때 당시에 폭로에 앞장서셨던 선생님들하고 만날 기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얘기를 들어봤는데 그 인쇄 재밌어요. 과정도 거의 첩보 작전이에요. 네. 영화예요, 영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영화로 몇 쪽부터- 나중에 나올 거예요, 아마. 영화로 진짜 나옵니까? 이게 네. 진짜 영화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어떤 식으로 하냐면은 잡힐 수 있으니까. 왜냐면은 안기부가 뭔가 이상하다고 눈치채고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추적에. 그러니까 그 추적을 피하기 위해서 이 인쇄소를 나눕니다. 막 임시 인쇄소를 한 3-4군데 더 가지고 몇 쪽부터 몇 쪽까지는 네가, 몇 쪽부터 몇 쪽까지는 내가 해가지고 한 3-4분이 막 흩어져서 인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모으는 거죠. 그래서 한 사람이 잡혔다는 소식이 들어오면 그냥 다른 곳에서 또 해도 되는 거예요. 그 분량을.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겨우겨우 모아가지고 출판을 하시는 거죠. 말지는. 그래서 이걸 만드신 선생님들이 되게 여러 분이 있는데요. 사실 그리고 잡히셨죠, 많은 분들이. 말지를 만드는 과정도 항상 첩보였고요. 네. 말지 자체가 워낙 그 당시에 유명했던 그야말로 그 비밀 매체였던 몇 안 되는 거죠. 사상지라고 해야 되나요? 네. 그랬는데 그래서 이제 특히 표지 같은 것을 만들 때는 대단했다고 해요. 왜냐면 이건 컬러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흑백은 어떻게 여러 인쇄소에서 하지만 컬러 인쇄를 하게 되면 이게 이제 바로 어딘가에 그걸 뭐라 그러죠? 선이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간다고. 선이 들어가는 거예요. 네. 국정에서 해가지고 오는 거예요, 또 안기부. 그래서 이걸 낱장으로 다 쪼개가지고 인쇄를 한 다음에 다 합쳐서 재본하는 집에 가져가서 3시간 동안 문 잠가 놓고 재본을 한 다음에 그걸 이제
들고 한 번에 움직이다가 잡힐 수 있으니까요. 나오는 족족 이렇게 묶어가지고 계속 숨겨놓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러 선생님들이. 그래서 네. 그렇게 해서 굉장히 진짜 영화처럼 그렇게 해서 이제 찍으셨고 그 찍는 과정도 절대 아는 사람한테 안 맡기고 계속 그 이렇게 술 먹으면서 돈이 궁해 보이는 인쇄업자한테 접근해서 좋은 거 하나 찍어보자. 그러면 대부분 야한 거를 찍는 줄 안돼요. 맞아요. 좋은 거 한번 찍어보자 나랑. 그래서 데리고 가서 이거 지금 찍어줘 해서 그 자리에서 찍어가지고 들고 나오고 이런 식으로 굉장히 첫 버전 하듯이 재미있다고 말하기 좀 그렇지만 우리가 보기엔 재밌죠. 너무나 얘기하시는 거 보면 정말 특이하게 그렇게 열심히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인쇄를 해준 몇몇 인쇄소 사장님들은 인쇄 돼서 나올 때까지 그게 뭔지 몰랐대요. 네. 그리고 글자를 읽지 않기를 항상 기도했대요. 이 분들이 그냥 그림으로 이걸 인식하시기를 인쇄하시는 괜히 읽었다가 글자를 읽으면 무슨 이거 뭐 이상하다 이거를 알게 되기 때문에 항상 글을 줄 때 그냥 그림으로 느끼게 되기를 되게 바라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아무튼 이런 말지를 만들어서 뿌렸는데 이것이 정말 우리 사회에 그러니까 87년 그 60항쟁의 도화선이 됐다고 다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보도지침 폭로가 왜냐하면 보도지침이 폭로되면서 어떻게 언론이 이럴 수가 있어라는 게 86년 그 가을에 엄청나게 화제가 됐고요. 특히 이게 어떻게 유명해졌냐면은 신홍범 선생님 저희 이 둘의 출판사의 이 보도지침이라는 책을 만드신 회사 사장님이시거든요. 근데 그분이 이제 저희 민원연의 실행위원으로 감옥에 가셨어요. 그때 당시에 이 일로. 그런데 신홍범 선생님하고 김주원 그 기자님, 한국일보 김주원 기자님, 그리고 민원연의 김태용 사무국장 이렇게 세 분이 그때 당시에 구속이 되셨어요. 그런데 이 구속된 사람들을 석방하기 위한 그때 당시에 그 모임이 굉장히 활발하게 벌어지면서 뭐 엠네스티나 국제사회에서 굉장히 화제가 됐어요. 국제사회에서 특히 관심이 더 많았어요. 그래서 한국에서 이런 말도 안 되는 언론 탄압이 있었고 그런 것들이 이제 유명해지면서 전두환 정권이 굉장히 부담스러웠던 그래서 거죠. 이미 이 86년에 보도지침 폭로로 인해서 신군부에 대한 여론이 굉장히 안 좋아졌어요. 그런 상황에서 87년도에 박종철 군 사건이 터진 거예요. 그러면서 만약에 이 보도지침이 없었다면 이 전사가 없었다면 60대에 그렇게 크게 일어나지 못했을 것이다. 그렇게 많은 시민들이 한꺼번에 이렇게 분노에 차서 떨쳐 일어날 거라고는 예상을 못했을 수도 있는 그리고 이제 거죠. 박종철 군 고문치사 사건에 대해서도 그것이 이제 어떤 언론 장악이 있어서 그렇게 됐다는 것을 사람들이 알면서 더 화가 난 것이고 그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사건이었고요. 저희가 박우정 선생님이라고 그때 당시에 말 편집장이었던 보도지침 폭로 당시에 말 편집장이었던 저희 민원연 전 이사장이 계신데요. 선생님이 쓰신 글이 정말 좋아서 저희가 이거는 정말 기록에 남겨둬야 될 수준이라고 막 얘기를 하는데 한번 읽어드릴게요. 1986년 보도지침 사건은 두 가지 역사적 의미가 있다. 첫째는 언론 장악과 통제가 불이한 권력의 일방적인 작용이 아니라 권력과 언론 내부 부역 세력의 합작이라는 사실을 생생한 내부 문건을 통해 폭로했다는 점이다. 둘째는 그런 불이한 권력과의 치열한 법정 투쟁에서 권력과 제도 언론의 반민족, 반민주, 반민죽성을 폭로하고 참다운 민중 언론의 건설 필요성을 역설했다는 점이다. 이 책은 보도지침 사건의 전말을 이 두 측면에서 충실하게 기록 해설하고 있어 우리나라 민주언론운동 이해에서 필수 불가결한 텍스트라 할 만하다. 이 책은 또한 이명박 박근혜 정권의 언론 통제 정책을 기본적으로 신보도지침 또는 진화한 보도지침의 관점에서 분석하고 있다. 이는 오늘날 권력과 언론 내부 부역 세력이 한몸이 돼 그들만의 세상을 유지하기 위해 유영무영의 보도지침에 따라 반민족, 반민중, 반민주적 보도 행태를 되풀이하고 있는 현실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다. 한국 사회에서 권력과 언론이 어떻게 여론을 조작, 오도하는지에 관심을 가진 모든 주권적 시민들이 30년 전 보도지침을 면밀히 학습해야 할 또 다른 이유이기도 하다. 이렇게 쓰셨어요.
근데 사실 저희가 민원연이 가지고 있는 그 말지라는 책 워낙 유명하니까 그 책이 딱 이 말이었거든요. 민중 언론 뭐 이런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완전히 반민주적 보도 행태들이 그때 당시에 엄청나게 있었다 이 이야기를 하시는 거고요. 저희가 그래서 이 책의 절반이 아니고 한 3분의 2 정도는요. 옛날 보도지침 사건 그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재판 기록, 재판에서 판결 뭐라 그러지 항소 이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발언 그 재판에 나왔던 발언들도 있고 그래요. 재판 내용이 정말 재밌었거든요. 정말 재밌어요 책이. 예, 그리고 제일 좀 감동적인 건 김주원 선생님이 감옥에 가기 전에 이 사건을 어떻게 폭로할 것인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다가 이것을 이제 그 양심 선언의 형태로 하자라고 이야기가 됐었어요. 그래서 본인이 이제 고문을 당하거나 그러면은 다른 말을 할까봐 들어가기 전에 잡히기 전에 글을 써놔요. 그래서 본인의 양심 선언으로 이것은 내 의지로 하는 것이고 왜 내가 그동안 보도 지침을 보면서 이것을 이렇게까지 폭로하게 왜냐하면 굉장히 젊은 기자가 자기의 인생을 거의 그때 그 시절에는 지금 말하면은 되게 엄살 같다고 생각하겠지만 있을 수 없는 일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돈키호테가 아니고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큰 용기가 필요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누구나 일상적으로 그 일이 벌어졌던 것인데 그것을 이렇게 괴짜같이 그것도 결혼을 하고 신혼이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그렇게 했다는 게 좀 이상해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상할 정도로 용기가 있는 거죠. 정말 지금도 저는 선생님을 보면 맨날 약간 놀리거든요. 그 정신으로 지금까지 그 정신으로 정말 버티시는 그런 분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자기가 왜 내가 이것을 하게 됐는지를 쓰신 그 양심 선언 같은 게 있는데 그거 보면 굉장히 눈물 나고요. 이렇게 언론을 지키려고 했던 분들의 그런 어떤 노고로 이렇게 지금까지 그래도 민주주의가 계속 물론 후퇴했다가 다시 오곤 하지만 그래도 여기까지 왔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언론 운동을 하고 있는 저희 입장에서는 조금이라도 나아지게 해드리고 싶다 이때보다는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드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자, 그래서 저희가 이 글의 이제 그 틀을 좀 보여드리면요, 이 책의 틀을 보여드리면요, 먼저 아까 말한 그 예전의 공소장, 모두 진술, 변호인 측의 성명 요구와 검찰 측 답변, 그 다음에 국내의 관행이냐 아니냐 이런 식의 행동이 그런 얘기들, 그 다음에 변호인 반대 신문, 뭐 검찰 보충 신문, 증거 자료 이런 것들이 쫙 있어요. 그런데 그것 말고 이제 제일 우리가 중요하게 이번에 집어넣은 것은 이명박근혜 정권의 언론 통제거든요. 누가 쓰셨는지 볼게요. 이명박근혜 정권의 언론의 잃어버린 10년을 미디어오늘 이정환 사장이 정리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MBC의 조능희 PD께서 정치 검찰의 언론 통제와 PD 수첩 형사 기소해서 PD 수첩 사건 당시에 지금 그 영화에서 보시면 공범자들을 보면 조능희 PD가 계속 그 검사 이름을 얘기를 하잖아요. 정말 굉장히 되발 외워주세요. 이 사람들을 그렇게 따박따박 얘기하시잖아요. 그 형사 기소한 그 검찰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그런 글을 쓰셨고요. 그 다음에 뉴스타파의 김용진 대표가 이명박근혜 시대 신보도지침 구현한 KBS. 그래서 KBS 안의 문제들을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MBC의 강주은 기자 가 MBC 공영방송 유전자를 없애라라는 제목으로 MBC의 또 그 보도지침 신보도지침을 얘기했고요. MBC의 강지웅 이거 2012년도 파업 당시에 사무처장이셨을 거예요. 네. 그리고 그 YTN의 김도원 민실이원이 김도원 기자죠. 기자인데 YTN MB 정권의 첫 번째 목표라고 해서요. YTN의 언론 장악을 기억하시겠지만 KM 이전에 YTN이 이미 날아갔었죠. 그다음에 재미있는 것은 김시곤 보도국장 KBS 저희 이번 증보판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신보도지침의 실현자세요. 박근혜는 KBS를 어떻게 통제했나라고 쓰셨습니다.
그다음에 이분이 정말 근데 뭐 보도지침하고 비교하기엔 조금 무리가 있지만 그에 맞먹는 폭로를 보여주신 분이기 때문에 네. 또 비하인드 스토리가 이미 알려졌기 때문에 말씀드리자면 김시곤 보도국장이 뭘 폭로했는지 일단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네. 2014년도 세월호 참사 당시에 이정현 당시 홍보 수석이 KBS에 전화 걸었어요. 본인한테 전화 건 거예요. 보도국장이었으니까 이거 해라 저거 하지 마라 해경 비판하지 마라 이렇게 보도에 노골적으로 개입했고 그런 게 상시적이었다는 걸 이제 폭로하신 건데 그런데 그게 해경을 스스로 패고 그 사람들이 마치 뭐 별 문제가 없었지만 해경이 잘못한 것처럼 그런 식으로 몰아가고 이런 식으로 지금 국가가 어렵고 나라가 어려운데 지금 이 시점에서 그렇게 이 해경하고 정부를 이거 스스로 패야지 그게 맞습니까? 아니 거기서 그 사람들이 아니 이게 아니 이 선배 그런 위기 상황이라면 이 선배 그들이 명령을 내려야지 그 여기서 이 목소리만 듣고 하고 있는 이 사람들한테 뛰어내려서 안 해갖고 이 사고가 일어난 겁니까? 이 선배 이게 뭐 일부러 우리가 좀 그 해경 갖다 뭐 두들겨 패려고 하는 겁니까? 아니 지금 그런 식으로 9시 뉴스에 다른 데는 아니고 말이야 이 앞에 뉴스에다가 지금 해경이 잘못한 것처럼 그런 식으로 내고 있잖아요. 이 선배 솔직히 우리만큼 많이 도와준 데가 어디 있습니까 솔직히? 그래도 지금 이렇게 중요할 때 좀 극적으로 좀 도와주십시오. 극적으로. 이렇게 지금 힘들고 어려울 때 말이에요. 그렇게 과장해가지고 말이에요. 무슨 과장을 하긴요. 과장이 이제 뭡니까? 거기서 어떻게 앉아서 이게 사실상 보도지침이잖아요. 그거를 폭로하실 때 1986년 보도지침의 결정적인 역할을 하신 김주원 전 한국일보 기자가 네. 설득을 하신 거예요. 네. 이건 폭로해야 된다. 네. 네. 사실은 그걸 끌어낸 게 김주원 기자예요. 원래 본인은 절대 안 하려고 그랬어요. 본인이 이제 한번 그렇게 양심선을 해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접근해가지고 계속 이거는 해야 된다 해서 그 이정현 수석의 그 전화 이런 것까지 다 싹 터는 그런 대단한 현재와 과거가 이렇게 만나는 겁니다. 네네. 만약에 저희 책에 다 담겨 있습니다. 이게. 김주원 기자가 없었다면 김시곤 국장이 그렇게까지는 하지 못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계속 용기를 주고 이게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른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당신이 당신의 명예를 그나마 지킬 수 있는 것은 이거를 폭로하고 그러니까 어떤 자신의 잘못을 고백하는 게 정말 필요하다라고 계속 설득을 했고요. 자,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는 정수영 기자, 우리랑 매번 전화하시는 KBS 정수영 기자가 김영한 업무 일지로 본 그러니까 청와대의 KBS 방송 개입과 통제라는 글을 쓰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나름대로는 이명박근혜 정권 시절의 언론 통제를 쓸 수 있는 사람을 최대한 다 구해서 다 정리를 했다. YTN부터 공영방송.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참 가슴 아픈 게 사회가 발전하고 고도화가 되면은 사회가 전반적으로 이상하게 나쁜 짓도 고도화가 돼요. 그래서 보시면은 지금 보도지침이 없어진 게 아니에요. 최근에 우리가 드러나는 상황들 보면 국정원이 몰래 뒷돈 줘가지고 보도해라 마라 하죠. 네. 그리고 청와대에서 그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KBS를 이용해서 뭘 여론전을 해라. 이것도 다 음성적으로. 예전에는 아예 청와대가 문서를 만들어서 이렇게 해라 해서 내렸다면 이제는 암암리에 국정원 직원 IO라고 부르더군요. 직원이 침투해가지고 암암리에 이런 식으로 음성적으로 변한 것일 뿐이지 지금까지도 보도지침이 이뤄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사실상. 네네. 그래서 보도지침 우리가 이제 사실 이번에 이제 스토리 펀딩을 시작을 했잖아요. 근데 스토리 펀딩은 일단 책을 한 권 사시는 것도 있고요. 책을 사는 것 말고 도서관에 기증하기 위해서 책을 두 권을 사셔서 한 권은 내가 원하는 도서관에 거기 메모를 해주시면 보내드리고요. 그런 거 없으면 그냥 저희가 공공도서관과 대학도서관에 보낼 거예요. 근데 내 모교로 보내달라 하면 적어주시면 그 학교로 보내드리거나 이런 스토리 펀딩의 내용이고요. 또 그렇게 금액을 적지 않고 그냥 나는 무조건 10만 원 이렇게 써주시면요. 그냥 그 금액에 맞춰서 저희가 알아서 그 돈을 펀딩을 다 모아서요. 적절하게 책을 최대한 저희는 많은 도서관에 보내려고 하거든요. 공공도서관, 학교 도서관 등등. 그렇게 보내드릴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방법이 그러니까 책을 한 권 사는 거 3만 원, 2권 사는 거 6만 원, 3권 사는 거 9만 원이 있고요. 그거 말고 그냥 펀딩 금액을 마음대로 적으시는 게 있어요. 근데 그 책을 한 권만 사시고 펀딩을 적어주시면 한 권은 3만 원을 사고 5만 원의 펀딩 금액을 적어주시면 그 5만 원에 맞춰서 저희가 책을 보내드리던가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이런 스토리 펀딩을 기획한 이유는 말씀드렸지만 이게 대한민국 언론의 역사는 물론이고 민주주의 자체의 역사에서도 상당히 큰 역할을 차지하는 사건인데 보도지침이 지금도 연결이 되고 있고 이게
생각보다 책이 너무 없어요. 그 당시에 역사가 기록된 책이 이 보도지침 1986년도 그 책 말고는 거의 없다고 봐야 되는데. 네, 그 옛날 보도지침이 사실상 만들기 굉장히 어려운 시대였는데 그냥 억지로 만드셨다고 해요. 그러니까 신원모 선생님이 본인이 연루된 사건이잖아요. 본인이 감옥에 갔다 나와서 본인의 사건 기록을 모아서 책으로 만든 거였는데 그때 당시에도 굉장히 힘들게 만들었대요. 그래서 많이 안 찍어서요. 이 책이 완전히 당연히 절판됐고 실제로 가지고 계신 분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저희 민원연에도 민원연에 하나가 있었죠. 딱 하나 있고 그다음에 이제 성유법 선생님이 돌아가시면서 집에 가지고 계셨던 책을 하나 더 갖고 와서 2권이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 책을 어떻게 이거 요번에 만들었냐면은 이거를 회원들이 다 나눠서 손으로 쳤어요. 진짜로. 모든 책을 다 손으로 쳐서 이거 텍스트를 만든 거고요. 왜냐하면 저희 가지고 있는 책이 너무 오래돼가지고. 네. 그렇게 해서 저희가 사실은 그 책을 좀 사람들이 많이 읽었으면 좋겠는데 증보판까지는 생각 안 하고 그 책을 그대로 그냥 내자라고 생각했는데 하다 보니까 이걸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명박근혜 정부의 이 신보도지침이 똑같은 게 있다. 지금도 있는 것 같다. 그리고 실제 재작년에 막 터지기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그 한 챕터가 더 늘어난 거죠. 그렇게 해서 조금 생각했던 것보다 오래 걸렸어요. 책을 원래 30주년에 보도지침이 1986년이니까 2016년에 내고 싶었어요. 예, 그랬는데 좀 아무튼 오래 걸렸지만은 사건은 다 담겨서 거의 이제 내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그 책이 없어요. 이렇게 중요한 사건을 기록한 역사책이 없어요. 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이제라도 이걸 알려야 된다 해서 시민 여러분들의 펀딩을 받아서 일단 공공도서관, 학교도서관의 비치가 돼야 이게 좀 알려질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저희가 이렇게 사업을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그냥 쭉 말씀을 드리면 이제 많은 어른들께 한번 저는 헌정하고 싶은 그런 이 책을 정말 어른분들이 연루되셨던 분들이 정말 많거든요. 근데 일단은 처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3분이 구속됐다고 했잖아요. 그분들은 진짜 정말 많이 고생하셨어요. 고문도 받으셨어요. 네. 김태용 사무국장님 같은 경우에는 고문 후유증도 있으셨고 지금은 또 고인이 되셨습니다. 네, 지금 이제 돌아가셨는데 김태용 선생님은 그 전에도 너무나 이제 언론운동 하시면서 기자협회나 뭐 기자협회장도 하시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활동을 하시면서 너무 많이 여러 번 잡혀가고 고문당하고 뭐 이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은 저희가 인터뷰를 하면서 그분에 대한 회고를 이제 돌아가셨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통해서 그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들을 들었는데 그분이 이렇게 도망 다니면서 여관방에서 자면서 맨날 그런 거 있잖아요. 양말 여관에서 도망 다닐 때는 막 계속 속옷을 빨아서 이렇게 널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제 정말 그만하고 싶다. 너무 힘들다. 이제 이렇게 한대잠을 자는 게 너무 힘들다. 막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그 밤에는 그런 약한 모습을 보이시는데 또 아침이 되면 너무나 즐겁게 또 그런 활동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지를 만드는 과정서부터 내내 저희 민원연 말지가 나올 때마다 사람이 구속됐거든요. 그러니까 연행됐었거든요. 그러니까 맞아요. 그래서 매회 편집국장이 바뀌었어요. 그거는 한 사람만 잡혀가면 너무 미안하니까 호마다 편집국장을 바꿔가지고 매 호마다 그렇게 편집국장을 바꿔서 이제 그렇게 잡혀갔고 그래서 편집국장 굉장히 많고요 말지에. 그리고 잡혀가신 이유는 정권을 비판하니까 자꾸. 그리고 그렇게 3분이 처음에 하셨고 그 다음에 실제로 이 책을 만든 사람 아까 신홍범 선생님은 실행위원으로 그때 당시에도 민원연에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위에 어르신급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사무국장도 어찌됐든 책임지는 어르신이었고 그리고 이제 책을 실제로 만드신 분들은 박우정 이사장님 아까 말씀드린 그 한겨레 기자셨고요. 박우정 이사장과 그리고 홍수원 선생님이라고 경향신문에 계셨던 회직 기자셨어요. 이분이랑 이렇게 여러분들이 같이 실제로 이 책을 숨어서 그 분석하고 책으로 만들어내는 작업을 했고요. 그리고 지금 한겨레에 계신 한승동 기자나 이런 여러분들이 한승동 기자는 이 보도지침에 선을 자기가 그었다고 계속 자랑하거든요. 글을 쓴 게 아니고 그걸 뭐라 그러지? 선 있잖아요. 책에 선. 옛날엔 다 손으로 이걸 다 그린 거예요. 이 인쇄라는 게
인터넷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선을 다 그리고 사진을 다 잘라서 이렇게 붙이고 해서 네. 인쇄를 했잖아요. 예전에는. 그럼 그 책에 선을 다 자기가 이게 다 내가 한 땀 한 땀 내가 그린 거야라고 막 그러니까. 자랑하거든요. 근데 그걸 하기 위해서 말지에 자기는 들어왔대요. 이 보도 지침을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젊은 기자들이 말지의 젊은 기자들이 진짜로? 또 이것을 이렇게 그림을 만들고 뭐 이렇게 했고요. 어떻게 보면 영웅들이에요. 네네. 영웅들이 그리고 이게 그래서. 이제 출판 이것이 그렇게 폭로하게 되기까지 정의구현사재단이 엄청나게 힘을 주셨어요. 왜냐하면 돈이 없었거든요, 언여분. 네, 민원연은 함세훈 네, 민원연은 돈이 없었기 때문에 이게 자금이 필요했었는데 그때 자금을 이제 정의구현사재단에서 이 그 보도지침 책을 많이 만들 수 있게 찍을 수 있게 지금까지도 얼마인지 몰라요. 왜냐하면은 실제로 정확하게 그 돈 금액을 아는 건 김태훈 국장님밖에 사무국장님밖에 없대요. 예전에는 다 점조직으로 네. 돈이 오고 간 것도 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런데 아무튼 정의구현사재단에서 엄청나게 도움을 주셔서 지금 그 함신부님 네, 함세웅 신부님이 진짜 큰 함세웅 신부님은 그때는 막내 같은 약간 더 어른 사재단에서? 신부님, 그런 신부님들이 돌아가신 신부님들이 정말 큰 도움을 주셨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의 민변이 또 큰 도움을 줬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이분들이 세 분이 잡혔을 때 변호를 해주기 위해서 정말 많은 변호사들이 그때 당시에 쟁쟁한 모든 변호사들이 다 같이 붙어서 이제 해주셨거든요. 그 중에 막내가 박원순 지금 서울시장이고요. 박원순 시장이 실제로 그 신원범 선생님이나 김태웅 선생님의 그 직접 이렇게 계속 면담하면서 그러니까 막내니까 가장 열심히 했다고 합니다, 변호를. 그래서 변호사 분들도 굉장히 큰 도움을 주셔서 저희가 작년에 감사장을 드릴 때 민변하고 정의구현사재단에게는 특별히 다 별도의 감사장을 개인 감사장이 아니고 단체에 대한 감사장을 드렸어요. 보도지침 30주년 행사를 작년에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특별히 모셔가지고 함세웅 신부님과 그리고 대표가 박원순 시장에게도 감사패를 보내드렸습니다. 박원순 시장을 해서 감사의 이 영상 같은 것도 보내주고 네, 맞아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헌신적으로 이 보도 지침을 내기 위해서 당시에 정말 시대에 헌신하신 그런 분들이 있었고 그래서 이 기록을 한번 꼭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서 이게 옛날 일 30년 전 일 같지만은 사실은 지금으로 비추해도 하나도 다르지 않은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 사건 당시의 상황들을 이렇게 읽게 되면은 되게 재미있어요. 네. 그러니까 뭔가 스토리가 있어요. 정말 한 편의 영화 같은 스토리가 있어서 책 자체로도 뭐랄까요, 재미가 있는 그런 책이고 이게 저희가 이 보도지침 책을 그냥 사달라는 게 아니라 저희가 또 특별한 이벤트가 있지 않습니까? 네. 어떤 이벤트가 두 개가 있는데요. 하나는 작은 책이라고 해서요. 제가 아까 말한 인터뷰한 게 또 따로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거는 이 책 그러니까 보도지침 본 책에는 안 들어가고요. 작은 책으로 해서 그 선생님들 같이 만들었던 그 모든 사람들을 인터뷰한 글을 따로 냅니다. 그래서 그 작은 책을 스토리 펀딩 하신 분께 선착순 300명께 드리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책이랑 똑같은 사이즈로 책을 별도의 책자를 만들어서 보내드리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저희가 북콘서트를 합니다. 12월 19일에 알라딘 그 인터넷 서점인가요? 알라딘과 그다음에 두레출판사 민원연 이렇게 셋이 같이 공동으로 주최를 한 북콘서트를 하는데요. 김용진 뉴스타파 대표와 박성재 기자가 오시고요. 그리고 제가 진행을 하는 그런 북콘서트를 12월 19일 인권재단 사람에서 하기로 했습니다. 많이 참석해 주세요. 이 책에 대해서 저희가 소개도 해드리고 뜻깊은 시간이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 이벤트와 스토리 펀딩 관련해서는 자세한 내용을 ccdm.or.kr 민원연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배너가 있습니다. 그 배너를 참고하시면 자세히 아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가 진행 중인 스토리 펀딩 101분이 참석을 해주셨네요. 그래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2월 25일까지 진행이 되는데 선착순 300명께는 특별한 선물이 또 가니까 빨리빨리 많이 참가를 해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자, 저는 아무튼 제가 개인적으로 페이스북에는 썼는데요. 제가 민원연에 이제 2014년 3월에 민원연에 다시 돌아왔거든요. 그 사무처장 때문에 이제 하느라고 다시 왔는데 물론 회원이고 이사지만 그런데
와서 제일 잘했던 거를 몇 가지를 얘기를 하자면, 몇 가지라고 말하기 좀 그렇지만 아무튼 저는 개인적으로는 세월호 모니터를 잘 했던 게 굉장히 다행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와서 잘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어떻게 해서든 모니터 할 수 있게 그렇게 기록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제가 처해져 있었다라는 게 되게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두 번째는 그 김어준 님을 만나 민원연이 경제적으로 자립하는데 크게 도약한 것, 그것이 또 굉장히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세 번째, 진짜 정말 얘가 이때 이 시기에 여기 있어서 참 다행이다라고 생각한 게 이 보도지침이었어요. 보도지침 30주년이라는 게 다시 오지 않는데 그 30주년을 작년에 저희가 잘 기념해서 어르신들께 굉장히 보람 있게 저희가 감사패를 드렸고요. 행사를 해드렸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책을 내게 된다는 게 굉장히 뿌듯해요. 뜻깊은 일입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책을 꼭 한번 사서 읽어보시고요. 우리 자꾸 박재선 부장은 놀리면서 너무 두꺼워서 이렇게 일단 꽂아놓으면 간지나는 책이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요. 그리고 여기 앞에 있는 이 표지도 정말 대단한 게 이 표지 그림이요. 박불동 씨라는 그때 당시에 민중화가께서 이제 만드신 판화예요. 근데 정말 보도지침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어떻게 보면 지금 보면 촌스럽기도 하겠지만은 굉장히 상징적인 그런 그림이에요. 저희가 일부러 그때 당시에 그 최초 보도지침 책의 그 표지를 일부러 그대로 갖다 쓴 거예요. 그대로 갖다 썼어요. 그런데 이때 이것을 이 그림값을 3만 원을 줬는지 5만 원을 줬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고요. 굉장히 다들 아무튼 하도 도망다니면서 억지로 받고 막 해가지고 다들 아무튼 이 얘기를 하면 너무너무 빵 터집니다. 그런데 아무튼 이 책을 보시면 이게 정말 생생하게 그때 당시에 그 긴박함과 처절한 그 어떤 시대 상황 이런 것들을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30년 만에 다시 부활한 보도지침을 꼭 한번 소장하시고 읽고, 그리고 도서관 등에 많이 비치할 수 있게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디로 가야 되는지. 어디로 가야 되나요? 다음에 스토리 펀딩에 가셔서 보도지침 치시면 됩니다. 아무 데서나 보도지침 치시면 지금 스토리 펀딩으로 나오고요. 그리고 저희가 자꾸 이게 학교 공공도서관에 비치하는 스토리 펀딩이라고 말씀드렸지만은 그냥 난 내 것만 갖고 싶어 하면은 그냥 그 한 권에 3만 원이거든요. 한 권만 사시는 스토리 펀딩도 가능합니다. 두꺼워요. 굉장히 두껍습니다. 보통 책에 두 권 정도 되는 분량 같아요. 그리고 저희가 12월 15일에 미리 말씀드리지만 12월 15일에 저희 민원연이 송년회 겸 민주시민 언론상, 그리고 아무튼 굉장히 여러 가지 행사가 하루에 몰려있는 그 행사가 있어요. 그런데 이 행사에 6시에 보도지침 출판 기념회를 합니다. 그래서 혹시 나는 하루라도 더 빨리 이 책을 갖고 싶다 하시는 분은요, 보도지침 출판 기념회 12월 15일 금요일 오후 6시에 여기 그러니까 경향신문사 바로 옆에요. 프란체스코 회관이 있거든요. 거기로 오시면 됩니다. 오셔서 진짜 같이 만들었던 그 당사자들의 말씀도 들으실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책을 또 가지셔도 됩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아무튼 보도지침에 대한 이야기는 사실 그 작은 책 하나만 읽어봐도 막 너무 재미있는 게 많아서요. 제가 보기에 다큐멘터리 영화도 나오고 극영화도 나오고 이렇게 되고요. 지금 연극도 사실 나와서 굉장히 히트쳤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방식으로 국민 모두가 알아야 하는 그런 역사적 사건으로 더 앞으로 자리매김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러면 보도지침 이야기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할게요. 네. 7, 6, 5, 4, 3, 2, 1. You'll never have the sacred stone. Oh, this you crazy mother. 네. 그럼 대댓글 시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난 금요일날 제가 방송을 안 해서 그런지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는데 미령곰탱님께서 부녀회장님이 원우원이란 그룹을 생각하실 때 저는 화분이 심어져 힐링이 되었던 부산 101번 버스가 떠오른다고면서 실제로 화분이 심어져 있는 101번 버스 사진을 올려주셨어요. 부산에 이런 버스가 있군요. 아하님께서 한 주에 한 번이 NG 털기. 오늘은 시간이 많이. 네, 지난 주말 어제 있었던 NG 털기가 그렇게 길지 않았던 모양이군요. 되게 아쉬워하시네. NG를 많이 내드려야겠어요.
미령곰탱님이 워낙 많이 쓰셨네. 느그 아버지 뭐하시노 이 친구 버전이 더 광고에서 좋았다고 그렇게도 써주셨네요. 그리고 이봉호 활동가는 강규영처럼 법인카드 사적 사용하시지 않았냐고. 아 이게 무슨 얘기죠? 네, 네 우리가 법인카드 가지고 갔다고 얘기해줬거든요. 사적 사용 안 했습니다. 단 1원도 쓰지 않았습니다. 네. 자 그리고 제가 하나 해명해 드릴 게 있는데요. 사실 제가 이것을 꼭 해명을 해야 되나라는 생각도 사실 했는데요. 뭐냐면은 저희가 이제 스토리 펀딩으로 지금 최승호 PD가 아까 말한 보도 지침 스토리 펀딩으로 최승호 PD께서 이제 홍보 발언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이거 자체는 굉장히 오래전에 녹음을 해놨던 것이었거든요. 왜냐면은 사장 후보로 나가기 전에 이미 약속을 하고 이제 그걸 하기로 했었고요. 그리고 이게 스토리 펀딩이 생각보다 조금 다음에서 이렇게 심사하고 이런 게 올리는 게 시간이 걸렸어요. 그래서 좀 늦어지면서 어머나 정말 귀신같이 신기하게 그 사장 후보가 되고 나서 PT를 하시는 날 그날 12시에 이게 스토리 펀딩으로 올라갔어요. 저희는 이미 스토리 펀딩의 원고를 다 보냈거든요. 이전에 다 보냈어요. 그래서 사실 그 전날 밤에 내일 12시에 그러니까 전날 밤 한 8시 9시쯤에 저희가 회의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잠시 후 한 12시쯤에는 최승호 PD 글이 올라간다. 그다음에 노정면 기자 글이 올라가고 뭐 김용진 기자 글이 올라가고 이렇게 다 저희가 예약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이제 설명을 했는데 이게 오해를 사지 않을까라는 이야기가 저희들 내부에서도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와서 갑자기 한밤중에 다음에 전화를 해서 이것을 바꿔달라 하기도 뭐하고 그리고 사실은 최승호 PD께서 저희를 도와주기 위해서 보도지침이란 책을 홍보해주기 위해서 나서서 본인이 그 글도 다시 한번 검수를 하고 이대로 나가도 좋겠다라고 하신 거고요. 그분이 우리를 도와주신 거지 저희가 최승호 PD를 밀어드리는 차원에서 이걸 낸 게 아니에요. 그래서 참 이걸 어떻게 이 오해를 푸나 싶은데 저는 아무리 봐도 이게 저희가 이 스토리 펀딩에 최승호 기자의 말이 떴다고 해서 최승호 PD의 글이 떴다고 해서 그게 과연 MBC 사장에 큰 도움이 될까 이런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드는데 이것을 가지고 저희를 굉장히 비판하시는 그런 글이 이제 지금 다 댓글에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민원연 분들 지금 MBC 최승호 PD 관련 님들 스탠스에 사람들이 문제 제기하는 거 가볍게 여기고 별거 아닌 것 같죠. 공정성, 신뢰성이라는 건 한번 금이 가기 시작하면 돌이키기 힘든 거 님들도 아시지 않나요? 뭐 이렇게 써주셨어요. 그런데 아무튼 말씀하신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가 잘 열심히 듣고요. 이 댓글에 또 어떤 분이 뭐 민원연이 트위터 계정으로 공정 코스프레 벗어던지고 빤스 내렸다 뭐 이런 식으로 막 굉장히 기분 나쁘게 쓰셨는데요. 아무튼 홍보라고 그분이 저희를 도와주시는 그런 그 홍보를 했다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전혀 그런 것에 대해서 크게 오히려 저희가 최승호 PD한테 민폐를 끼칠까봐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고요. 스탠스 운운하면서 저에게 왜 그렇게 공정성을 잃었냐 이렇게 민원연에게 지적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뭐 동의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히 MBC 사장에 대해서 저희는 입장 표명한 게 전혀 없습니다. 네네. 전혀 없고 지금 몇몇 분들이 댓글에서 지적하신 이제 뭐 홍보물은 최승호 PD가 민원연에서 낸 책이 뜻깊으니 사달라고 최승호 PD가 우리를 홍보해주는 영상이에요. 그러게 말입니다. 우리가 최승호 PD를 홍보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저도 상당히 게시물을 미안해요. 게시물을 읽고 댓글을 다시든가 해야지. 네. 그래서 오히려 정말 처음에 말씀대로 오히려 최승호 PD 이거는 사장선인가 전혀 관련이 없지만 연관이 있다고 말씀하시면 오히려 최승호 PD한테 누가 될까봐 우리가 걱정되는 겁니다. 최승호 PD가 특정 단체의 책을 홍보해 준 거니까. 네. 그래서 전혀 관련이 없다는 점 말씀드리고 그래서 저희는 게시물 내리지도 않습니다. 문제가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릴게 이게 무슨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가 아니에요. 국민들에게 아무런 행사할 표 권리가 없어요. 권한이. 그잖아요. 방문진에서 알아서 하는 거예요. 우리가 뭐 선거운동을 하든 누구를 밀든 방문진에서 신경도 안 쓴다고요. 방문진 내부에서 점수 줘서 평가하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최승호 PD를 대놓고 홍보했다. 야, 이 사람 사정으로 찍어야 된다라고 해도 아무 의미가 없어요. 아무 의미가. 예.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최승호를 밀든 말든 네, 저희는 그런 입장을 표명한 적이 없었을 뿐더러 밀든 말든 상관이 없다. 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인터넷으로 뉴스 기사를 많이 보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연합뉴스는 기사를 작성한 기자 이름을 아무리 찾아봐도 안 보이네요 하면서 중용 얘기 23장님께서 올려주셨어요. 그런데 이 사례로 들어주신 기사를 눌러봤어요. 그랬더니 제가 보니까 이 기사는요, 연합뉴스 기사가 아니고 MBN의 기사였고요. MBN이 기사를 쓰면서 연합뉴스 사진을 한 장 넣은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 문제를, 이게 MBN뿐만 아니고 여러 언론사에서, 인터넷 언론에서 이렇게 하는데요. 이게 MBN이 온라인 편집국 이런 식으로 해서요, 바이라인을 달지 않고 다른 기사를 그냥 우리가 이거를 우라카이라고 흔히 말하는데 베끼는 거예요. 어뷰징 기사로. 그래서 다른 기사를 몇 개 막 섞어서 베껴서 그야말로 복붙해서 만드는 기사를 넣고요. 여기에다가 기자 이름을 당연히 쓰지 않습니다. 온라인 편집팀 또는 아예 그 말조차도 쓰지 않아요. 이런 기사를 내놓는데 여기에 연합뉴스 사진은 넣어야 되니까 그거는 자기네들이 취재를 안 했는데 구할 수 없으니까 사진은 돈을 주고 연합뉴스 거를 인용해서 붙인 거예요. 그래서 오해를 하시는데 이 기사는 연합뉴스가 바이라인 달지 않고 내놓은 것이 아니고 MBN이 이런 짓을 한 것이다 라고 아시면 되고요. 대체로 연합뉴스는 그래도 기자 이름은 붙이는 식으로 기사가 나갑니다. 그래서 이 기사의 문제는 MBN이었다라고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언론사들이 이 우라카이한 기사들에 대해서 이름을 안 놓고 그냥 편집부 직원들이 그냥 막 올리면서 온라인 홍보팀, 뭐 편집부, 뭐 이렇게 해서 그냥 내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문제예요. 아주 문제적 관행인 거죠. 예. 레이니 칠세님께서 저도 이번 김장겸 고영주를 몰아낸 박문진 이사님들을 믿지만 그곳엔 아직도 구 여권 인사들이 있고 그들이 어떤 간악한 행위를 할까 걱정되더라고요. 예. 그래서 걱정되는 마음에 이런저런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장 후보 PPT를 보니 구 여권 박문진 이사들은 보이지 않는 것 같던데 그들은 참석하지 않은 건가요? 만약 참석하지 않았다면 사장 선출에 참여하면 안 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역시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이 날카롭습니다. 이거 또 정책 설명이라 보셨네. 네. 댓글 단 걸 보니까. 그 정책 설명을 보니까 이렇게 진짜 잘 못 찾겠더라고요. 그런데 어디서 집에서 인터넷으로 보시지 않았을까요? 구 여권 이사들 같은 경우에는요, 이미 고영주 이사장 해임 때부터 모두 참석을 안 했고 이미 물러난 분들도 있기 때문에 두 분이나 물러났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상 이미 아무 권한이 없으신 상태고 그나마 한 명 남아있던 게 김광동 이사인데 김광동 이사도 사장 선임 절차 시작된 이후는 참석을 안 해요. 그러니까 권한이 있어가지고 사장 선임에 참석을 할 수 있는 사람도 한 사람밖에 없을 뿐더러 김광동 이사, 구여권 이사 중에서는 그 한 분밖에 없을 뿐더러 이분조차도 지금 참석을 안 하고 있으니까 별로 걱정을 안 하셔도 됩니다. 신임 사장 절차에는 지금 현재 교체된 그리고 구야권 이 이사분들만 참석해서 진행하게 될 겁니다. 예. YTN과 연합뉴스가 모니터돼야 된다고 베나베나 활동가께는 죄송하다. 참 저희도 많이 고민입니다. 그게 연합 쓰레기 뉴스는 반드시 모니터가 되어야 한다라는. 최근에 종편 못지않게 연합뉴스 TV 그 제보가 상당히 많이 들어와요. 예, 저희가 어떻게 인원을 늘려보는 방향으로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대댓글 시간에는 보통 기분 좋은 댓글만 읽어드렸는데 오늘 저희가 좀 논란이 된 게 있어서 논란이 됐다기보다는 저희를 비판하는 댓글이 유독 이번에 많이 달려가지고 저희가 해명을 좀 해드렸고요. 네, 요즘 저희 속되게 말해서 어그로를 끓는다는 말들을 하는데 저희 민원연의 미디어 탈곡기 댓글방이 상당히 핫합니다. 요즘 들어와서 저희에게 비판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고요. 관심의 증거입니다. 그리고 그 비판에 또 막 같이 맞서서 반론을 달아주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민주주의네요. 근데 저는 아무튼 서로 상처받지 않으시고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민원연의 미디어 탈곡기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나은 씨가 온 상태에서 좀 더 재미있는 털기 버전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민원연의 미디어 탈곡기는 내일도 열심히 털어드리겠습니다. 탈탈탈. 안녕. 여러분, 미디어 탈곡기 잘 들으셨나요? 민원연은 1984년부터 우리 사회 언론 민주화를 위한 걸음을 우직하게 걷고 있습니다.
특히 왜곡, 편파, 막장 뉴스가 만연한 상황에서 민원연의 언론 감시 활동은 더욱 중요합니다. 민원연 회원이 되어 저희에게 힘을 주세요. 민원연 홈페이지 ccdm.or.kr에 오셔서 회원가입을 신청하시거나 02-392-0181로 전화 주시면 됩니다. 한 달 10,000원의 회비가 언론을 바꿉니다.